안녕하세요. 화학2 2차시 수업입니다. 1차시 수업으로 올려놓은 실험 동영상 다들 봤죠? 이 시간에는 그 실험들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대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중에 첫 번째 소단원인 기체는 어떤 법칙을 따를까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 얼굴 안 보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매우 낯설어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는 이 와중에 좀 긴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다가 말이 엉킬 수 있으니까 감안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은 교과서로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교과서를 준비해 놓도록 하세요. 화학2 교과서는 지금 온라인 수업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로 오게 돼서 수업을 하게 될 때도 역시 이걸 근거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반드시 챙겨놓도록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들도 다 지금 수업하는 거나 이 교과서 안에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과서 12쪽을 펴볼까요? 자, 12페이지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고 넘어가기. 이 내용은 기체 압력, 온도, 부피의 관계에 관한, 또 물질의 밀도라든지 화학결합,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전에 다 배워놨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사진을 용어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해보자, 설명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자봉지.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과자봉지가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할수록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공기로 채운 풍선이 액체 질소에 닿으면 쪼그라드는, 이것은 이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이 차가운 액체 질소를 만났을 때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사진이 몇 개가 나와 있죠?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밀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계산되는 값인데, 사실 질량을 비교하고 싶은데 부피가 다르면 명확한 질량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부피로 만들어 놓고 그때 질량이 어떤가를 비교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도가 다른 물체가 섞여 있을 때 밀도가 큰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것은 위로 떠오르게 되겠죠? 첫 번째 사진에서는 가라앉아 있는 고체 아세트산의 밀도가 훨씬 크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떠 있는 얼음, 고체 상태죠. 얼음의 밀도가 더 작게 되는 거예요. 물은 일반적인 물질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차차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화학결합 문제. 소금, 얼음, 알루미늄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각각 써보자 라고 했어요. 소금은 이온결합 물질, 그 다음에 얼음은 사실 물이니까 공유결합 물질, 그리고 알루미늄은 금속결합 물질에 해당하겠죠. 보기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연결해보면 소금은 디귿,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 상태 또는 액체 상태가 됐을 때 전기전도성이 있는 이온결합의 성질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얼음은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죠. 그리고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예외가 있어요.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지만 흑연이나 흑연과 관련된 그래핀 이런 종류들은 전기전도성이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3번의 금속결합은 나머지 하나,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펴짐성과 뽑힘성이 있는데 이 힘을 가해서 부서지냐 부서지지 않느냐는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을 비교하는 대표적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용액의 농도, 우리 화학1에서 몰농도 배웠죠.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누는 식의 계산입니다. 그걸 그림에서 가와 몰농도가 같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몰농도로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부피가 분모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원래는 리터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단위가 전부 다 밀리리터니까 그냥 수치로 그대로 나눠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자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몇 몰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동일한 원 안에 개수가 다르게 들어있어요. 몰수란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피를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가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은 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교과서를 넘겨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볼게요. 자, 기체 부피에 관한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따놓은 이 부분 위에 대기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에 줄을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위 면적당 용기의 벽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기체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면적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압은 그 중에 우리가 공기 속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나타내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이 실험 과정. 초에 불을 붙인 다음에 촛농을 떨어뜨려서 접시에 초를 고정. 일단 초를 고정해 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색깔 있는 물, 이거는 좀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색깔 있는 물을 접시에 부어준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로 초를 덮으면 결국은 막혀지니까 촛불이 꺼지면서 여기 안에 물이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플라스크 안에 공기는 일단 플라스크를 덮으면 연소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일단 뭐가 타고 있으니까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막혀 있으니까. 불이 꺼지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 열이 사라지게 되겠죠? 발생하는 열이 사라지면서 내부의 온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럼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긴 한데 사실 막혀있는 공간이다 보니 얘는 결국 압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 감소한 압력만큼 물이 올라오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결과의 실험에 관한 것들은 결국은 부피와 기체의 부피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를 생각하는 문제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그리고 사실 이것도 압력과 관련된 거니까 압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자면 이런 부분을 살짝 볼 수 있겠죠. 이거 중학교 때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의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1차시 동영상 중에 아마 이거랑 관련된 동영상을 올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상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토리첼리가 1m 정도 되는 한쪽만 뚫려 있는 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관을 수은이 들어있는 요 그림처럼 수조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위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수은이 쭉 내려가서 이 표면, 수은이 담겨있는 여기 표면부터 내려온 높이까지를 쟀더니 76cm, 760mm 정도가 되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가 막혀 있으니까 수은이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겠죠. 위쪽의 공간은 사실은 진공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수은이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멈춘 이유는 바깥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과 수은 76cm, 760mm가 누르는 압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은 기둥이 내려오지 않았고 얘를 좌우로 움직여도 그 높이, 수직 높이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기가 가지는 일반적 대기가 가지는 압력이 760mm만큼의 수은 기둥의 높이와 같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1기압 이런 식으로 말하기로 했고 이 박스 안에 1기압, 기압은 사실 ATM은 뭐의 약자냐면 atmosphere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ATM이라고 쓰면 기압의 단위로 사용하게 되는데 76cm Hg, 수은의 높이와 같고 cm는 밀리미터로 고치면 760mm Hg, 수은의 높이와 같고 옆에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 1.013 곱하기 12호승 PA는 파스칼이라는 또 다른 압력의 단위인데 이거와 같다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값들을 좀 기억해두고 파스칼은 화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파스칼은 물리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는데 화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요 정도의 규모 범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파스칼이란 단위는 1파스칼이 1뉴턴 퍼 제곱미터에 해당해요. 여러분 앞에서 압력이란 게 단위 면적당 용기벽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 퍼 제곱미터, 1제곱미터의 면적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면 우리가 그걸 1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압력의 단위 중에 하나고요. 이 파스칼이란 단위는 또 이렇게도 많이 써요. HPA라고 써있죠 밑에. 이걸 헥토파스칼이라고 불러요. 헥토는 100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의 제곱. 그래서 1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에 해당한다. 기본적인 단위가 이렇구나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있고 그 밑에 1기압은 결국은 몇 밀리미터 Hg에 해당하는가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압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기체 부피에 관한 법칙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뒷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PPT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뒷페이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수식으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이 막 손으로 쓴 것들이 막 날아다닐 거라. 자, 기체 부피에 관한 법칙은 사실 처음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부피를 연구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주로 접근이 쉬운 고체나 액체 같은 거 쉽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연구하고 나니까 더 연구할 게 없나 새롭게 이제 눈을 돌리다가 결국 기체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고 그렇잖아요. 기체는 또 모아놓기가 좀 힘들어. 질량 측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대신 변화가 쉽게 보이는 부피에 관한 연구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연구하면서 결국 수식이 등장하게 될 거라서 우리가 약자, 기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기억해 둡시다. 압력은 P라고 쓸 거예요. 프레셔의 약자. 부피는 V라고 쓸 거예요. 볼륨의 약자. 그 다음에 온도는 원래 템퍼러처니까 T인데 우리가 스몰 t로 사용하면 섭씨 온도에 해당하고 대문자 T, 라지 T를 쓰면 절대 온도라는 온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절대 온도는 뒤에서도 한번 얘기할 거긴 하지만 기체의 부피가 이론적으로 0이 되는 온도를 그 영하 273도씨인데 그걸 0으로 놓고 거기서부터 섭씨 온도랑 똑같은 눈금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만큼의 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거나 결국 과학자들은 기체의 부피를 연구하는데 이 부피가 결정적 두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압력과 온도의 영향, 특히 절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관한 연구,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에 관한 연구, 이 두 가지 연구가 병행돼서 진행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 중에 일단 기체 부피와 압력에 관한 연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쉽게 보면 그런 거죠. 압력을 누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체가 들어있는데 그걸 세게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결국 기체의 부피랑 압력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우리 비례 반비례는 식이 아니잖아요. 이걸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는을 넣으면 항상 관련된 비례 상수가 하나 등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그것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K라는 비례 상수를 써서 V는 P분의 K 이런 식을 만들고 분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P를 왼쪽으로 옮겼어. 그래서 PV는 K, K라는 건 상수니까 일정한 값이겠죠?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근데 이때 기체의 부피가 압력과 절대 온도의 영향을 다 받으니까 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계속 바뀌면 온도 때문에 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도는 절대 온도는 일정한 상태로 놓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런 법칙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건 보일이라는 사람이 제안해서 보일 법칙이라고 불러요.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고 그럼 이제 온도랑은 어떤 관계냐? 앞에서 우리 중학교 내용 한번 봤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 역시 보일 법칙 적용하듯이 는 넣어서 수식으로 만들어 보려니까 K라는 비례상수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과학자들 좀 이상한 습성이 있어. 보일 법칙에서 K 상수가 한쪽에 이렇게 있게 만들다 보니 얘는 분수가 아닌데도 K를 한쪽에 놓고 식을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T분의 V가 일정한 절대온도분의 기체의 부피의 비율이 언제나 일정한 상태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법칙을 하나 알게 되는데 이때는 압력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을 일정한 상태로 이제 뭔가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샤를 법칙, 프랑스의 샤를이라는 사람이 제안해서 샤를 법칙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법칙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뜬금없이 이런 관계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면 좀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암기식 돼버리니까 교과서 내용 보고 살짝 이제 데이터랑 좀 보면서 비교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넘어가면 보일 법칙에 관련된 실험 데이터 살짝 나와 있어요.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내려갈 때 수심에 따른 압력과 공기방울의 부피를 상대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대기압이 1기압이니까 대기압은 공기의 기압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기압.
그러니까 수심이 0, 물 속으로 안 들어왔을 때 기압이 1기압인 거예요. 그때 공기방울의 부피를 1로 놨어요. 그랬더니 10m 내려갔더니 압력이 2배가 됐어. 그러면 대기압은 1이고 10m 내려왔을 때 추가된 압력이 1기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m 내려갔더니 1기압이 더 증가. 압력이 2배가 됐더니 공기방울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됐죠? 2분의 1.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네. 그 다음에 수심이 20m, 10m 더 내려왔더니 압력이 1 더 증가해서 표면보다 압력이 3배, 3이 되었어요. 3배 증가했더니 공기방울의 부피는 3분의 1로. 이거 역시 반비례 관계가 형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 맨 처음에 수심이 0일 때 압력하고 공기방울의 부피비를 곱하면 1이에요. 수심이 10일 때 압력하고 공기방울의 부피비를 곱하면 1. 수심이 20일 때 압력하고 공기방울의 부피비를 곱하면 1. 지금 이 실험상에서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수온이 일정하다고 했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PV는 일정하다. 보일러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밑에 현상 설명하기 볼게요. 바닷속 깊이 내려갈수록 잠수부가 받는 압력은 어떻게 변할까? 10m당 1기압씩 증가해서 표면에서 1기압이었고 10m 내려가면 2, 또 10m 더 내려가면 3 이런 식으로 1기압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수심이 깊을수록 수심이 깊으면 압력이 커지니까 공기 부피는 점차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심의 깊이가 깊을수록 압력이 증가하니까 풍선이 아니라 공기방울이네요. 선생님 오타 쳤네요. 공기방울의 부피가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잠수부가 내뿜는 기포는 수면 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 까닭은 잠수부가 일단 공기를 내뿜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죠. 압력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부피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잠수부가 내뿜는 기포는 수면 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증가한다. 보일 법칙.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서로 반비례적인 관계를 갖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이거랑 관련된 1차 시에 올렸던 실험 동영상으로 초코파이 폭파 실험이 있었어요. 감압장치 안에다 초코파이를 집어넣고 막 펌핑해가지고 압력을 낮추면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면 초코파이 속에 있는 마시멜로우가 점점 부풀어 올라요. 마시멜로우 사이사이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공기들이 압력이 감소하니까 부피가 커져서 마시멜로우 같이 커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이제 감압장치에 이렇게 콕을 열어서 공기가 다시 들어가면 압력이 다시 정상이 되니까 마시멜로우가 훅 다시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하고자 하는 수행평가가 약간 기체 관련 실험이라 그런 식의 실험들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이 학교로 와야 가능한 거니까 추후에 조금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관련된 실험 영상으로 꼬마 잠수부 영상도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영상이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보일러 법칙은 제2자관을 이용해서 많이 설명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도 있고. 자, 1-4 그래프 먼저 볼게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는 딱 보니까 반비례 그래프죠. 여기 점점점을 보면 맨 처음에 압력이 P일 때 부피가 V예요. 그러면 그때 PV 그냥 곱하면 PV 값이 되고 압력이 2P일 때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2분의 1 V가 되니까 역시 곱하면 PV. 압력이 4P일 때 역시 부피가 4분의 1이 되니까 이걸 곱하면 또 역시 PV. 지금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겠어요? 온도가 일정하게 진행되는 상황일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이 계속 일정한 상태로 간다. 라는 게 전제 조건이겠죠? 그래프 모양 잘 봐주세요. 이때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려면 압력과 부피로 축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프의 모양은 축의 값이 달라지면 압력과 부피가 아니라 뭐 압력분의 1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프의 축이 변하게 되면 모양이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궁금하면 좀 찾아봐도 좋고 나중에 본 수업할 때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왼편에 수은기둥 높이에 따른 공기 부피의 변화, 이 제2자관이 좀 문제에 많이 나오는 관인데 제2자관을 지금 여러분들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은 거예요.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관이 처음 시작이에요. 왼쪽에 수은, 지금 회색으로 들어가 있는 얘가 수은인데 수은을 넣었더니 지금 오른쪽에 뚫려 있는데 수은을 집어넣었더니 공기들이 수은 때문에 밀려가지고 왼쪽 편에 60ml 정도의 부피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 수은의 높이가 왼쪽 오른쪽 똑같죠? 같은 높이, 낮은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왼쪽 오른쪽 높이가 같으니까
왼쪽에 있는 공기가 가진 압력, 60ml 공기가 가진 압력이 오른쪽에 뚫려서 대기압이 누르는 그 압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60ml 공기는 1기압의 압력을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수은을 좀 더 넣었어. 근데 수은을 좀 더 넣어서 수은을 760ml를 넣은 게 아니라 수은을 쭉 넣다 보니 왼쪽에 있는 그 높이랑 쭉 맞췄을 때 왼쪽에 있는 공기 부피가 줄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맞춰서 높이를 기준을 잡고 그거보다 수은이 760ml만큼 더 높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의 압력, 왼쪽은 공기의 압력을 알고 싶다. 그럼 오른편의 압력은 뚫려있는 대기압에다가 수은 기둥 760ml만큼 그 높이에 해당하는 압력만큼이 더 더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기는 1기압과 760mHg, 그것도 역시 1기압이니까 2기압의 압력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2기압의 압력을 가지는 공기 부피를 어떻게 구하느냐? P1, V1은 첫 번째 압력과 부피의 곱은 두 번째 압력과 부피의 곱과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60ml짜리 기체가 1기압의 압력을 가졌었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압력은 2기압이 됐어. 그때 부피는 30ml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기의 부피는 30ml다. 이런 식으로 부피를 계산해 줄 수 있어요. P1, V1은 P2, V2 많이 쓰는 공식이 있고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온도가 일정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둡시다. 자, 이와 같이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게 되는 이 법칙을 우리가 보일 법칙이라고 부른다.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1787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이 일정한 압력, 포인트는 일정한 압력이 안 변해야 돼요. 그리고 기체의 온도가 1도씨 증가할 때마다 0도씨 부피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0도씨일 때 부피를 부피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찾아냈더니 0도씨 부피보다 273분의 1만큼씩, 그러니까 1도를 증가하면 273분의 1만큼 부피가 증가, 10도 증가하면 0도씨 부피보다 273분의 10만큼 더 증가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식을 하나 세워요. T라는 온도일 때 부피, VT라고 하면 그거는 일단 0도씨 부피, V0에다가 273분의 T 온도의 비율만큼, V0, 그만큼 증가하는 값이 되더라 라고 공식을 만들었어. 이게 샤를의 법칙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샤를의 법칙과는 좀 많이 다르죠? 더 복잡하게 생겼죠? 이거는 섭씨 온도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게 생긴 거예요. 이걸 절대 온도를 쓰면 좀 간단해요. 실험을 결국 하다 보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T를 영하 273, 마이너스 273으로 하면 VT, V-273은 0이 되겠죠.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계산해낼 수 있어. 그래서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영하 273도씨를 그거로 기준으로 한번 온도를 정리하자 해서 그걸 절대 0도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거부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불러요. 아까 절대 온도는 대문자 T 쓰기로 했죠.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섭씨 온도로 정리한 샤를 법칙 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V0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V0를 묶어주면 밑에 두 번째 칸에 273 더하기 T는 결국은 절대 온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온도 대문자 T는 273에다가 소문자 T를 더한 값이니까. 그래서 T라는 온도에서의 부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값이 273분의 대문자 T가 되니까 273 V분의 V0 T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273분의 V0는 사실 V0는 0도씨의 부피니까 정해진 값이잖아요. 그걸 상수 취급할 수 있겠죠. 그걸 K라고 상수 취급을 한다면 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절대 온도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한 식이 되는데 섭씨 온도를 이용하니까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앞으로 화학에서는 섭씨 온도는 대신 이 샤를 법칙 쓸 때, 특히나 기체 관련 법칙을 쓸 때는 절대 온도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에 나오면 섭씨 온도로 나와 있으면 다 절대 온도로 바꿔서 식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면 되고, 이 샤를 법칙과 관련된 실험 영상은 여러분들 오줌 싸기 인형 실험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영상이 샤를 법칙과 관련된 실험이에요.
그거 역시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면 기체 실험 여러 개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해볼 생각인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어요. 여러분하고 실제로 실험할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지면 참 좋겠죠? 자, 어쨌든 정리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섭씨 온도를 이용하면 샤를 법칙 공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절대 온도를 이용하면 그냥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가 비례하는구나 라는 관계로 바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래프 뭐 어렵지 않아. 근데 왼쪽 그래프는 섭씨 온도일 때고 오른쪽 그래프는 절대 온도일 때요. 섭씨 온도로 하면 절편이 생기죠. 0도씨 부피 V0가 Y절편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절대 온도로 하면 축이 이동하면서 그냥 0부터 출발하는 전형적 비례 그래프로 딱 바뀌게 돼요. 절대 온도 훨씬 간단하죠. 앞으로는 온도를 거의 이제 기체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거나 문제 풀 때는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꾼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좀 이상한 부분을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점점점 부분이 있어요. 이 점점점은 뭐냐면 사실 이론적으로 영하 273도씨에서 기체가 부피는 0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기체들이 다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해요. 그럼 액체로 상태 변화하면 기체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실험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외삽이라고 하죠. 외삽. 쭉 연결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긴 점점점으로 표시한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또 하나 다음 내용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다음 내용은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운 거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뭐 다 알잖아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에 관한 법칙이죠. 자, 여기 교실에서 친구들과 여러 색깔의 풍선을 불어보자. 색깔뿐만 아니라 풍선의 크기도 저마다 다를 것이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입자의 수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주어졌는데 기체 입자의 수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풍선에 헬륨을 주입했을 때 풍선의 부피는 많이 주입할수록 입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화학원에서 이미 배웠고 기체의 부피랑 뭐 이제 분자수가 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앞단계를 거친 거예요. 이상기체 방정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앞에서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을 반비례한다고 했고 샤를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V는 KT. 근데 뭐하고 뭐가 일정해야 돼? 분자수도 일정해야 되고 압력도 일정해야 한다. 보일 법칙은 분자수도 일정해야 되고 절대 온도도 일정해야 된다. 사실 절대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섭씨 온도가 일정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겠죠.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는 이런 법칙. 이거는 나머지 두 개. 이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이런 법칙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K라는 비례상수를 쓰고 분모에 P가 들어가고 분자에 N하고 T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체랑 관련된 공식을 하나로 이제 집대성하는 거야. 뭐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을 깔지 않고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공식으로 V는 P분의 KNT라는 형태의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좀 찜찜해. 그리고 이 K라는 게 비례상수잖아요. 이게 명확한 값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주어진 수치를 집어넣기로 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 식에다가 적용했더니 결국 부피는 22.4리터, 그 다음에 기압은 1기압, 그리고 1몰의 기체, 그 다음에 0도씨는 몇 켈빈이야? 273켈빈이죠. 273K. 이렇게 넣어서 K값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K값 계산해보면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보면 금방 나와요. 0.082. 뒤에 뭐 더 있지만 약 0.082 정도의 값으로 단위는 리터 ATM per 몰 켈빈 이런 단위를 쓰는 이런 값을 얻게 됐어. 그러면 더 이상 K가 그냥 비례상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고 딱 적용되는 값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에 이름을 붙여요.
여기 뭐 대입해보자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그래서 했더니 0.082 atm 리터 per 몰 켈빈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이거를 기체 상수라는 이름을 쓰기로 하고 R이라고 표시하기로 해요. 그럼 식이 좀 바뀌겠지. K 대신에 R을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K가 R이 되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방정식이니까 분모로 쓰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정리해서 결국 PV는 nRT라는 식을 하나 만들겠는 이걸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 위에 이상기체 법칙이라고 또 약간 오타가 좀 있네요. 어쨌든 이상기체 방정식 형태를 잘 보고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이 기체는 이상기체예요. 이상한 기체가 아니라 이상적인 기체. 아이디얼 가스라고 불러요. 왜 이상적이냐 하면 이 공식에 명확하게 적용되려면 몇 가지 가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기체, 이상기체의 가정을 좀 기억해 두는데 실제로는 기체 분자 사이에 다 질량이 있으니까 인력이나 반발력도 다 있고 막 그런데 없다고 치고 워낙 작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 다음에 분자는 워낙 작잖아요. 기체 분자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피도 무시해도 돼. 그럼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기 자신의 부피가 아니라 얘는 계속 끊임없이 직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을 기체 분자의 부피, 기체의 부피다. 이렇게 정의하기로 해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을 말한다. 자기 자신의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계속 부딪힐 수 있어. 움직이니까. 부딪히면 충돌하면 원래 에너지 손실이 있어야 되는데 충돌에도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5가지 가정이 있어요. 요거는 가정이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겠죠. 이 가정들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한번 다루게 될 건데 이런 가정이 있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 평균이 비례하는 거야.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평균적인 값은 절대 온도가 같으면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죠. 요런 기체, 요거에 딱 들어맞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실제 기체랑 차이가 좀 있고 우리가 계산에 지금까지 전개했던 이 방정식을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 기체는 안 맞아. 그러나 우리는 그 무시해도 되는 오차들은 생각 안 해도 괜찮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풀 때 별 문제가 없으면 이상기체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한 대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R값은 원래 상수는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0.08이라는 수치는 우리는 알고는 있겠지만 문제에 거의 제시가 될 거예요. 0.082가 귀찮아서 가끔 0.08 이런 수치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가 깔리면 그 제시되는 값을 R값에 집어넣어주면 되고 특별히 R값이 제시가 안 되면 0.082 이 값을 이용해주면 될 거예요. 이것도 단위가 달라지면 사실 값이 좀 달라지긴 해요. 물리에서는 킬로파스칼이라는 단위로 압력 단위로 많이 써서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대학교에 가서 화학을 전공하게 되면 또 깊숙이 들어가면 다른 단위로 바뀌는 R값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하튼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데 이 방정식이 약간 변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기체의 몰수는 N. 몰수는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기체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N 대신에 M분의 W, 기체 분자의 분자량을 몰라매스 M이라고 쓰고 질량을 weight, 그래서 W 써가지고 식을 약간 바꿨어.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분모에 있는 V랑 분자에 있는 W가 V분의 W, 부피분의 질량이 결국 뭐라고 했어요? 밀도라고 했죠. 밀도는 영어로 density이기 때문에 D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식이 오른쪽에 대문자 M, 분자량은 P분의 DRT라는 식으로 바뀌어서 전환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바꿔서 보통 기체의 분자량 구하는 공식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때 부피랑 질량을 따로 주면 원래 박스 안에 있는 공식 M은 PV분의 WRT를 쓰면 되고 만약에 밀도 값을 주면 M은 P분의 DRT라는 값을 이용해서 값을 대입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까지가 오늘 가열차게 달려온 여러분하고 가열차게 달려온 뭐 여러분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고 이게 소단원 1단원의 내용이에요.
사실 두 차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1차시에 실험 동영상을 넣긴 했지만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거의 2시간짜리 분량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주 동안의 수업이니까 교과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 밑에 딸려있는 이제 퀴즈가 있을 건데 1, 2차시 그 퀴즈 풀어서 제출해야 출석 인정해 줄 거니까 이 문제 풀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 외에 기타 공지사항은 선생님이 뭐 스트림이나 아니면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뭐 수시로 들어와서 봐도 좋고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긴 할 거니까 만약에 나중에 학습방이 닫히더라도 여러분 유튜브 링크를 알고 있으면 들어와서 뭐 볼 수 있게 뭐 그런 거는 조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다운받거나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